The History of Intelligence 큐브 1. 국가는 물리력이든 정신력이든 전쟁을 통해 탄생, 성장, 소멸한다. 기원전 20세기 이집트. 파라오의 명령을 받은 바눔 장군이 적정을 탐지한 내용을 신성문자, 하이어로글리프로 기록했다. 기원전 20세기, 기원전 2070년경에서부터 기원전 1600년경 하나라, 첩자 여의, 좌전, 한착과 그의 아들들이 상을 죽일 때 왕비인 미는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하숙으로 빠져나와 친정인 잉나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아들 소강, 하나라 6대 군주인 소강을 낳았다. 소강은 커서 잉나라의 목정, 즉 가축 키우는 자의 우두머리가 되어 몸을 숨겼다. 한착의 아들 요가 두려워하여 경계를 하다가 초를 시켜 그를 잡게 하니 소강은 유씨의 나라로 달아나 이번에는 포정, 즉 요리하는 자의 우두머리가 되어 몸을 피했다. 후에 우나라 군주가 두 딸을 그에게 시집을 보내고 윤을 읍으로 주어 다스리게 하였다. 그 땅은 사방 십리에 불과하고 그 인구도 500명에 불과했지만 그는 덕을 베풀고 하나라를 부흥시킬 계획을 꾸몄다. 그리고 하나라 사람들을 불러 모아 관직을 안배하는가 하면 여애로 하여금 요의 동태를 염탐하게 하고 계저로 하여금 희를 유인토록 하여 드디어 요가 다스리는 과 나라와 희가 다스리는 과 나라를 멸망시켰다. 자, 기원전 20세기 하나라 첩자 여의 좌전에 나온다. 기원전 16세기에서 8세기 은나라, 상나라라고도 하고 기원전 1600년경에서 기원전 1046년경에 존속했었다. 그 이후에 주나라가 등장했고 기원전 1046년에서 기원전 1770년 사이에 존속한 것으로 보인다. 석은지 흥야. 옛날 은나라가 흥할 때 이지제하, 반간으로서 이지가 하나라에 있었고 주지흥야, 주나라가 흥할 때 여아제은, 여아가 은나라에 있었다. 옛날 은나라가 흥할 때 반간으로서 이지가 하나라에 있었고 주나라가 흥할 때 여아가 은나라에 있었다. 자, 은이지 주여아, 손자병법 용감편에 나오는 글귀다. 기원전 1405년에서 1382년 여호수아서 기록. 이스라엘 가나안. 민수기서 13장에 최초로 보이는 첩보 활동이 기록되어 있다. 모세가 정보원 12명을 활용했다는 기록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후에 승리를 확신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1405년, 기원전 1405년에서 기원전 1382년 사이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호수아서 기록상 사실이다. 모세는 기원전 1407년 가나안 정복 전쟁이 벌어지기 2년 전에 사망을 했다. 진멸하라 라는 말을 남기고 2년 전에 사망했다. 그럼 전쟁은 누가 수행했느냐? 여호수아와 그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인다. 기원전 1574년 이집트 히타이트 카데시 전투, Battle of Kadesh. 이집트의 파라오 람세스 2세가 정찰 기구로 히타이트 군의 적진과 진격 상황을 관측했다. 기록상 최초의 군사 정찰이 남아있는 전쟁이다. 자, 카데시 전투, 기록상 최초의 군사 정찰이 기록되어 있는 전쟁, 카데시 전투. 기원전 1267년 영국.
아일랜드의 밀레시안족, 그러니까 이 밀레시안족은 켈트족의 후손인데 신족인 투아하, 대단한 족을 물리치고 에린을 차지한 인간 종족이다. 이 아일랜드 말레이시안족이 집권 후에 초기 중세 알파벳인 5건 문자를 사용했다. 이것은 이후에 암호문의 기원이 된 것으로 본다. 근데 위키에서는 5건 문자의 기원을 기원전 1세기 혹은 5세기로 보는 두 학설만 나오기 때문에 이 기록상 기원전 1267년이라는 것과는 좀 배치되는 점이 있다. 기원전 1194년 혹은 1200년경에서 기원전 1184년 그리스 트로이 전쟁이 발발했다. 율리시즈는 라틴어로 오디세우스라고도 하는데 율리시스가 이끄는 그리스 주축의 아카이아 연합군이 도시국가 트로이를 침공한다. 여기서 트로얀 호스, 기망작전이 있게 되는데 그 일리아드의 간첩 시논이 침투를 해서 허위 정보를 유포한다. 다시 일리아드의 간첩 시논이 침투해서 허위 정보를 유포한다. 그러니까 이 트로이에 있는 라우콘과 카산드라가 이 목마에 대해서 경고를 하긴 했지만 그 경고는 무시되고 만다. 이후 그리스가 승리를 하고 그리스는 부족 국가에서 고대 국가로 발전한다.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의 속담이 있는데 선물을 가져오는 그리스를 조심하라. 상대방이 특별한 이유 없이 큰 호의를 베푸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라는 의미로 오늘날 남아있다. 기원전 563년에서 483년경 인도 석가모니 감각과 지각이 어떻게 결합하여 관념을 형성하는지. 다시 석가모니 감각과 지각이 어떻게 결합하여 관념을 형성하는지. 이후에 기원전 470년에서 399년 사이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는 마음과 신체는 분리된 것으로 보았고 마음은 영속적이라고 보았다. 기원전 427년에서 347년경 플라톤은 지식은 생득적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지식은 생득적이다. 생득적 지식관념은 루이스 터만 스탠포드 빈의 지능 검사에도 적용이 된다. 플라톤은 감각 세계는 불안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지식을 얻는 것은 불안정하다 라고 했다. 다시 플라톤은 감각 세계는 불안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감각에 근거하여 지식을 얻는 것은 불안정하다 라고 했다. 기원전 384년에서 322년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사망하기 15년 전에 태어났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과 신체는 분리 불가한 것이다. 드 아니마.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분리 가능하다 했는데 분리된 것이라고 했는데 플라톤도 그 비슷한 개념이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리 불가한 것이다. 영혼과 신체는 분리된 것이 아니다 라고 했다. 데이터에 대한 열정을 가졌으며 관찰을 통한 원리 유도에 대해 언급했고 지식은 경험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이후에 경험주의 empirism에 영향을 준다. 기원전 300년 그리스 유클리드 기하학 도형. 유클리드는 There is no royal road to geometry 라고 해서 기하학에 있어서 왕도는 없다 라는 말을 남겼다. 이스라엘의 헤브라이 학자 마음과 정서를 신체와 연계했다. 다시 이스라엘의 헤브라이 학자들은 마음과 정서를 신체와 연계했다.
그래서 가슴으로 생각을 하고 내장으로 느낀다. 다시 가슴으로 생각하고 내장으로 느낀다. 라고 했다. 이후에 1561년에서 1626년 프란시스 베이컨이 인간의 오성, 깨달음의 성질 그런 뜻으로 볼 수 있는데 인간의 오성, 깨달음이란 것은 그 독특한 본성으로 인해 대상으로부터 실제를 찾아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질서와 균일성을 쉽게 가정한다. 신논리, 노붐 오르가눔이라는 책에 나온다. 경험주의 엠프리시즘에 해당하겠다. 1596년 3월 31일에서 1650년 르네 데카르트 생득적 관념은 존재한다. 자, 타고나면서 가지는 그런 관념은 존재하는 것이다. 르네 데카르트의 코지토 에르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Je pense car je suis. Je pense suis je suis. 코지토 에르고 신체와 분리된 마음의 사후 존재 가능성. 다시 자, 르네 데카르트는 신체와 분리된 마음의 사후 존재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불멸의 마음이 어떻게 신체와 의사소통을 하는가. 그래서 신경 통로, 반사신경 이런 것들을 연구했다. 데카르트 좌표계를 도입해서 해석기하학을 창시했다. 자, 다시 데카르트 좌표계를 도입해서 해석기하학을 창시했다. 방정식의 미지수 개념, 그러니까 미지수 X, 미지수 개념을 도입해서 원을 유클리드 기하학적 도형이 아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의 수학 방정식으로 표현했다. 따라서 그림으로 그릴 수 없는 도형도 연구가 가능해진 것이다. 1632년에서 1704년 존 록크 인간 오성론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인간 오성론 존 록크 백지장과 같은 마음의 경험이 그 위에 자국을 남긴다. Empiricism 경험주의에 해당하겠다. 자, 백지장과 같은 마음의 경험이 그 위에 자국을 남긴다. 존 록크 인간 오성론 1724년에서 1804년 칸트 이성주의와 경험주의를 절충했다. 지식이 감각 경험을 체계화한다고 했다. 다시 지식이 감각 경험을 체계화한다 라고 봤다. 생득적, 선천적 관념을 지지한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겠다. 다시 생득적, 선천적 관념을 지지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1809년에서 1882년 다윈, 종의 기원 이 데카르트처럼 관념들은 생득적이라는 것을 지지했다. 자연선택은 유전된 특질의 변이라는 범위 내에서 자손 번식과 같은 생존에 기여하는 특질은 후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 라고 했다. 자연 도태설 기원전 521년에서 기원전 486년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정보부대를 창설했다. 이 정보부대는 왕의 눈과 귀라고 불리었으며 제국 감시와 연락 도로망도 구축을 했다. 이 다리우스 왕의 정보부대 개념은 징기스칸도 활용을 하는데 제국 감시와 연락 도로망 구축도 활용을 했던 것이다. 기원전 500년 스파르타 스카이테일 최초의 암호 장비가 나타났다. 같은 크기의 봉에 감은 끔 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봉이 아니라면 무슨 글자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스카이테일 최초의 암호 장비 스파르타 기원전 5세기 춘추시대 오나라 손자병법 아트 오브 워
오나라 왕 함려를 섬기던 손무가 썼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손자병법은 조조가 원본을 요약하고 해석을 붙인 위무주 손자 13편이다. 제1편 시계편 On Assessment. 시계편에서는 오사 7계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적을 속이는 것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오사란 전쟁에 앞서 승산을 파악하고 기본 계획을 세우는 것의 중요성을 가리키는데,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전략 또는 전력의 5가지 요소를 오사라고 한다. 도, 천지, 장, 법. 도란 대의 명분을 가리키고, 천은 천시, 지는 지리, 장은 장군의 능력을 가리키는데 그 지혜, 신의, 어짐, 용기, 위엄 이런 것을 장군의 능력으로 봤다. 지혜, 신의, 어짐, 용기, 위엄. 그 다음에 법은 이제 법, 제도, 질서, 조직을 가리킵니다. 도, 천지, 장, 법, 오사. 그 다음 7계는 서로의 전략 요소를 비교하는 7가지 기준을 가리킵니다. 서로의 전략 요소를 비교하는 7가지 기준 7계. 주유, 숙도, 장숙, 유능, 천지, 숙득, 법령, 숙행, 병중, 숙강, 사졸, 숙련, 상벌, 숙명, 오의, 차지, 승부의. 주유, 숙도. 군주는 적과 우리 측 중에서 어느 편이 더 바른 정치를 하는가? 이것은 헌법이나 이념을 가리킵니다. 장, 숙, 유능. 장수는 어느 편이 더 유능한가? 이것은 인사와 관련된 개념이 같고, 천지, 숙득. 천시, 하늘의 변화와 지리, 땅의 조건은 어느 편이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이것은 국무, 외교를 가리킵니다. 법령, 숙행. 법령은 어느 편에서 더욱 공정하게 실행되고 있는가? 법치를 가리키고, 병중, 숙강. 병력은 어느 편이 더욱 강한가? 이는 국방과 복지와 관련되어 있고, 사졸, 숙련. 장병은 어느 편이 더 잘 훈련이 되어 있는가? 이는 교육을 가리키겠다. 상벌, 숙명. 상벌은 어느 편이 더 공정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보훈을 가리킵니다. 오의, 차지, 승부의. 나는 이것으로서 승패의 가능성을 알 수 있다. 다시 7계 7가지. 주유, 숙도, 장숙, 유능, 천지, 숙득, 법령, 숙행, 병중, 숙강, 사졸, 숙련, 상벌, 숙명, 오의, 차지, 승부의. 1편 7계편에 오사 7계. 그 다음에 제2편 작전편 On Waging Battle.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의 경제성, 전쟁의 속결을 강조하고 있다. 물자를 전략하기 위해 적의 것을 빼앗아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제3편 모공편 Planning the Attack. 손실 없는 승리를 쟁취하는 방법,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그리고 지피지기 백전불태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부, 지피, 이지기, 일승일부. 부, 지피, 부지, 기, 내전필퇴. 제4편 군형편 Strategic Positions. 군의 형세를 보고 승패를 논한다. 먼저 승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놓고 전쟁을 추구하는 만전주의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제5편 병세편 Strategic Advantages. 공격과 방어, 세의 활용, 용병에서 정병과 기병의 원용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제6편 허술편 The Weak Points and the Strong Points. 주도권과 집중, 적의 강점을 피하고 허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7편 군쟁편
armed contest. 실제 전투의 방법.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문제, 즉 군쟁의 문제와 이를 위한 우회 기동, 우직지계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제8편 구변편. Adapting to the nine contingencies. 변칙에 대한 임기응변, 구변. 승리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 오리. 그러니까 구변 오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장수가 경계해야 할 위험도 얘기하고 있다. 여기서 장수가 경계해야 할 위험을 오위라고 하는데 그 5가지가 만용, 비굴함, 성급함, 편협함, 청렴, 결백, 연민 이런 것을 들고 있다. 그리고 만전의 대비태세를 강조하고 있다. 제9편 행군편 Deploying the Army. 행군과 주둔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정보 수집을 위한 각종 상황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제10편 지형편 The Terrain. 지형의 이해 득실과 장수의 책임을 언급하고 있다. 제11편 구지편 The Nine Terrains. 지형의 이용, 적의 취약점 조성과 주도권 쟁취, 기동의 신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12편 화공편 Attack by Fire. 화공의 원칙과 방법을 설명하고 전쟁과 전투를 신중히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제13편 용간편 Use of Espionage. 정보의 중요성과 그를 위해 간첩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 그리스.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를 침공한다.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과의 테르모필라이라는 곳에서의 어떤 전투가 교착되는 상태에서 그리스의 에피알테스가 비밀 통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스파르타가 함락됩니다. 여기서 크립토스, 크립토, 그러니까 hidden secret, 그러니까 숨겨진 비밀, 은닉, 비밀 이런 뜻의 크립토스라는 어휘가 나오는데 이거는 크세르크세스의 에피알테스, 크립토스라는 단어가 유래되었다. 이후 1843년 크립토그래프 혹은 크립토그래프, 암호란 뜻으로 에드가 알렌 포가 단편소설 황금충 The Gold Bug에서 암호라는 의미로 이 크립토그래프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사용했다. 이후에 크립토그래피 혹은 크립톨로지, 크립토그래피, 크립톨로지, 암호학, 학문이라는 개념을 넣어서 크립토그래피, 크립톨로지라는 어휘가 나타나고 이것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언어학적 및 수학적 방법론을 다루는 학문이다. 크세르크세스의 에피알테스, 크립토스. 기원전 431년 그리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되었다. 404년까지 대략 30년 정도 지속되었는데 아테네 주도의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 주도 펠로폰네소스 동맹 사이의 전쟁이었다. 다시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 사이의 전쟁이었다. 아테네가 예방적으로 선제 공격을 하는데 프리엠프션, 아테네가 패배를 한다. 제한되고 정형적인 형태의 전쟁이 나라 사이의 전면전으로 변화하고 종교적, 문화적 금기를 훼손하고 대규모의 잔악행위가 등장했다. 이후에 그리스의 황금시대가 종식된다. 기원전 323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3세,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알렉산더 3세는 기원전 336년에서 323년 동안 제위를 했는데 대략 한 13년 정도 제위를 했었는데 사망을 했다. 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3세가 기원전 323년에 사망을 했는데 로마 역사가 플루타크는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시를 받은 신하에 의해 독살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시를 받은 신하가
그 마케도니아 알렉산드로 3세를 암살하도록 이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놨다 이건데, 이 알렉산드로 3세는 그리스, 이집트,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를 융합시킨 헬레니즘 문화, 만민 동포간 개념이 있는 헬레니즘 문화를 일으켰다. 알렉산드로스 3세는 나는 나의 영토를 확장하고 통치하는 데에서보다 지식, 즉 정보에서 남들을 능가하고 싶다. I would rather excel others in the knowledge of what is excellent than in the extent of my powers and dominion. 이라는 말을 남겼다. 기원전 264년에서 146년 로마 카르타고 포에니 전쟁, 라틴어로 페니키아 전쟁이라고 한다. 자, 포에니 전쟁, 푸닉 워즈. 제1차 포에니 전쟁은 기원전 264년에서 241년 사이에 벌어졌는데, 로마가 기원전 260년 시칠리아 북한의 해전에서 카르타고 해군에 대승을 한다. 그리고 기원전 256년 로마의 대함대가 아프리카로 원정을 했으나 이번에는 대패를 한다. 시칠리아 서단 알가테스 해전에서는 이제 승리를 해서 카르타고를 무조건 항복시킨다. 이후 시칠리아는 로마의 속주, 그러니까 프로빈키아라고 해서 이 해외 속주의 시작인데, 로마의 속주, 시칠리아가 로마의 속주가 되고, 로마는 사르데냐, 코르시카를 제2의 속주로 만든다. 제2차 포에니 전쟁은 기원전 218년 혹은 219년에 시작되어서 201년까지 이어지는데, 한니발이 등장한다. 로마의 동맹시 사군툼을 공격한다. 이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로마의 동맹 여러 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인 사군툼을 공격하는데, 남프랑스를 석권하고 나서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로 침입을 한다. 반도 각지에서 로마군을 격파하게 된다. 티키누스 전투. 근데 로마군은 그 술적 열세를 간첩을 활용해서 극복한다. 기원전 216년 8월 2일 남이탈리아의 칸나의 전투. 칸나의 전투에서 용병의 묘를 발휘한 한니발이 로마군을 포위 섬멸하였으나, 반도의 로마 동맹시가 로마에는 이반을 하지 않았다. 배반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한편 로마군은 기원전 206년 카르타고 군의 거점인 이베리아 반도를 평정한 데스키피오, 다시 말해서 아프리카누스라고 하는데, 데스키피오 장군의 인솔하에 북아프리카로 건너가서 기원전 202년 자마 전투에서 한니발 군을 격파한다. 카르타고와 동방에 있는 마케도니아의 동맹으로 고대 세계대전의 양상을 띄었다. 제3차 포에니 전쟁, 기원전 149년에서 146년 사이. 카르타고와 그 이웃 나라인 누미디아의 마시니사 전투에 끼어든 로마가 기원전 149년 전단을 열어 소스키피오 장군이 인솔하는 로마군이 카르타고를 멸망시키고 그 지역을 아프리카라는 이름으로 로마의 속주로 삼았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라는 이름 자체가 카르타고를 멸망시키고 난 그 지역의 이름이 아프리카인 것이다. 로마는 도시국가에서 이후 세계 제국으로 발전한다. 기원전 104년 한나라, 한무제 156년에서 기원전 156년에서 87년 사이 있었는데, 경제선전 공작으로 박트리아, 대하국이라고 하는데, 이 박트리아, 북아프가니스탄 부근에 있는 나라인 이 박트리아라는 곳에서 페르가나, 서북 천마,
페르가나라는 이 3,000마리에 해당하는 말을 획득했다. 이후 한무제는 이 말을 활용해서 흉노를 정벌하고 장건의 장한 로마 비단길을 개척한다. 페르가나라는 이 말 3,000마리를 획득하기 전인 기원전 108년 6월 달에는 한무제, 진 등 주변 소국들이 한나라와 직접 교섭하는 것을 막던 고조선, 이 고조선이라는 용어는 삼국유사에서 일연이 사용한 용어인데 이 고조선을 공격했다. 원래 명칭은 조선이다. 신하인 이계상 3이 우거왕을 암살하고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조선은 멸망하게 된다. 기원전 108년 6월